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1월 5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방산주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최대 이슈는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였죠. 자, 파월이 이번에도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는 나스닥이 무려 3.4% 폭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가장 시장이 두려워했던 것은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파월이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는 4.5% 수준, 이쪽으로 기준금리가 종착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5% 넘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경색됐죠. 물론 악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빠르면은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 0.75%의 자이언트 스텝은 이번으로 마감하고 12월에는 이제 0.5라든지 0.25라든지 이렇게 줄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근데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반등을 시도했었습니다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발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26만 1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3.7% 찍으면서 여전히 4%대 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실업률이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준이 원하는 수준이 되려면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도 연준이 이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0.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다 시간당 임금도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시간당 임금이 무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000원 수준이에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일단 영국의 채권 시장이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 3.8%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수급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대에서 계속 고공행진 중이에요. 이번에 매파적 성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을 또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급이 갑자기 또 꼬여지겠죠. 계속 불안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나마 시장이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또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로이타발 중국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이 노딱 사태로 인한 봉쇄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시장이 오늘 좀 긍정적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럼 이게 또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중국발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또 급등해 버렸습니다. WTI가 5.9% 급등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불을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참 연준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은 중국발 호재가 작용해서 유가 급등도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에 관련된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전저점 근처에 오니까 반등을 시도했고요. 저 중국발 호재 내용이 단순히 찌라시성으로 끝난다면 이 자리를 또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깨고 내려와도 역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추세 전환까지는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매물을 녹이고 심리적 안정을 만드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적 반등에 너무 고무되면 안 되겠죠.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거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 1,400원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전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금주에 또다시 채권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여서 흥북생명이 달러 표시채를 콜옵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어서 DB생명도 콜옵션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기했다 해서 당장 부도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문제는 연기에 대한 페널티로 추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 결국 언젠가 상환을 해야 될 텐데 그 상환 시기에 회사가 원하는 금리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지금 깨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흥국생명이나 DB생명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기업들의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 달러 표시 채권 만기 도래가 이제 올 텐데 여기 이제 콜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249억 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조달금리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고 콜옵션을 연장한다 해도 거기에 따른 페널티로 추가 금리를 또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악재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좀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올라오면 다 두들겨 맞는 기술적 자리잖아요. 그래서 수급주에만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집중해야 된다. 이 시황과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보죠.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원래는 이제 4일날 종료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계속 고발을 하니까 오늘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하겠죠. 이게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물론 이 비질런트 스톰이 종료가 되고 나면 북한의 도발이 조금 텀을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도발은 계속될 겁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미국도 지금 북한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회 국방위도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서 단기적으로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방산주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이틀 전 NLL 대응 사격 때 오류가 또 연발했었고, 천국이 폭발하고 패트리어트 오류하고 공군의 요격 미사일이 오작동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뭐 단순 오작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좀 미약했지만 수급적으로도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현대로템을 오늘도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 3분기까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75% 증가하면서 긍정적 흐름을 보였고요. 실적도 괜찮은데 현대로템의 역시 기대감은 신규 수주잖아요. 이번에 신규 수주를 크게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수주가 올해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61%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무려 14조 원이 넘게 있으니까 지금 2조짜리 회사가 14조 원 넘게 수주 잔고 있는데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방산 부분의 수주가 3분기에 급증했죠. 역시 폴란드발 호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역시 방산주 쪽에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대차 잔고도 같이 줄었어요. 원래 주가가 빠질 때 대차 잔고가 급증하면 굉장히 수급 부담을 안는 거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뚫릴 테니까.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데 대차 잔고도 같이 줄면서 수급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탄력도는 좀 떨어져도 현대로템을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가 좀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고점 근처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거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다시 증가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부담된다는 소리입니다.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멘텀이 다 있는 종목들이니까 지금은 수급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현대로템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 된다 그랬는데 반등했다 떨어질 때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방산주들에 대한 수급이 좀 꼬였고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그랬죠.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조정이 나와서 이 24,000원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깰 때 외국인 기관의 연속적인 대량 매도로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래량 감소하면서 깬다 그러면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고 반등할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거래량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쓸 때까지는 공격적 매매가 아니라 보수적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서로 샀다 팔았다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30만 주씩 나왔을 때 기관도 같이 30만 주씩 팔고 이게 2, 3일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서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전고점에 다 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이 또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대로템을 다루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역시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매물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등할 때 거래량이 없죠. 다 뚫려 맞는 자리라는 거.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반등은 좀 강하게 나왔어도 눌림목 자리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될 거예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의 고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